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면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띈다. 봄날의 화원.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 아래로 작은 유리문이 삐걱거리며 열린다. 주인 윤정호 58는 오늘도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드잎을 정리하고 물통을 비우고 계산대 서랍을 닫는다. 아내가 떠난 뒤 8년째 이 꽃집이 그의 전부였다. 사람들은 그를 꽃으로 밥 먹는 남자라 불렀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꽃 말고는 믿을 게 없었으니까. 오후 7시 시계가 정각을 가리킬 때쯤 유리문이 열렸다. 검은 코트를 입은 할머니가 들어섰다. 한미순 73. 그녀는 말없이 카운터 앞에 섰다. 오늘도 같은 걸로 부탁해요. 짧은 인사, 일정한 목소리.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에서 하얀 백합을 꺼냈다. 30송이, 언제나 똑같은 숫자였다. 할머니는 꽃을 받아 들고 현금을 건넸다. 카드도 영수증도 필요 없다고 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종소리가 울렸다. 처음 그녀가 찾아온 건 2달 전이었다. 그때도 같은 시간, 같은 주문이었다. 백합 30송이요. 그 뒤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나타났다. 정호는 문을 닫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다. 검은 코트 자락 사이로 하얀 꽃이 흔들렸다. 30송이를 매일 사가다니 도대체 어디에 두는 걸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손님의 사정을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다. 그저 꽃을 팔 뿐. 그게 그의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정호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꽃향기 속에서도 유난히 외로워 보이던 그 표정. 창밖엔 달빛이 흐르고 있었다. 하얗게. 일주일이 지났다. 열흘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타났다. 저녁 7시 정각. 같은 옷, 같은 표정, 같은 주문. 백합 30송이요. 정호는 처음엔 고마웠다. 단골이 생긴다는 건 꽃집 주인에게 축복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30송이면 꽤 많은 양이다. 일반 가정집 화병에 꽂기엔 너무 많고 매일 바꾸기엔 돈이 아깝다.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시장 입구에서 떡집 사장이 정호를 불렀다. 야, 윤 사장. 요새 매일 꽃 사가는 할머니 있다며? 네, 단골이에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매일 백합을 산다고. 옆에 있던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끼어들었다. 장례식이라도 있나? 아니면 혹시 무당이거나. 요새 그런 사람들 많잖아. 에이, 설마요. 정호는 웃어넘겼지만 그날 밤부터 마음이 무거워졌다. 사람들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할머니가 다시 왔다. 정호는 꽃을 포장하면서 슬쩍 물었다. 백합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 아이가 좋아했거든요. 이 아이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포장된 꽃을 들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향이 조금 약하네요. 이 아이는 향에 민감했거든요. 정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 아이라는 말,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어조.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 속에 감춰진 깊은 슬픔. 할머니는 곧 돌아섰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정호가 불렀다. 저기 혹시.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다. 종소리만 덩그러니 남았다.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슬픈 눈,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이 아이라는 말. 혹시 돌아가신 누군가를 위해 꽃을 사는 걸까? 그렇다면 매일 30송이씩이나? 아니면 정말 사람들 말대로 이상한 일에 쓰는 걸까?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 사이로 백합 향이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정호는 이불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엔 이미 불안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불안은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정호는 꽃을 정리하면서도 계산을 하면서도 자꾸 할머니 생각이 났다. 이 아이는 향에 민감했거든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과거형. 그건 분명 과거형이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매일 30송이씩 꽃을 사가는 건 정상이 아니었다. 돈도 돈이지만 그 집착 같은 반복이 두려웠다. 시장 사람들의 말도 자꾸 귀에 걸렸다. 결국 정호는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목소리는 떨렸다. 신고를 한다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저 이상한 손님이 있어서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꽃을 30송이씩 사가는데 혹시 위험한 건 아닌지. 전화 너머 경찰관은 침착하게 물었다.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그냥 느낌이요. 뭔가 슬퍼 보이고 말도 이상하고 혹시 누가 갇혀 있거나 그런 건 아닐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흘 뒤 경찰이 꽃집에 찾아왔다. 오형사사십오라는 이름표를 단 중년 남자였다. 그는 조용히 가게를 둘러보다가 정호에게 물었다. 그 손님, 오늘도 올까요? 네, 7시쯤이면 올 겁니다. 시계는 6시 50분을 가리켰다. 정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봤다. 형사는 카운터 옆에 서서 팔짱을 꼈다. 가게 안은 묘하게 긴장감이 흘렀다. 7시 정각, 종소리와 함께 유리문이 열렸다. 검은 코트를 입은 할머니가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카운터 앞에 섰다. 오늘도 같은 걸로. 한미순 씨. 형사의 목소리에 할머니가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놀란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담담했다. 왜요? 매일 이렇게 많은 꽃을 사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꽃들을 어디에 두시는지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그래야겠군요. 그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그럼 같이 가보시겠어요? 정호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할머니의 표정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깊은 체념만이 어려 있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도 따라가겠다고 했다.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은 자신이었다. 끝까지 책임져야 했다. 세 사람은 골목을 따라 걸었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검은 코트 자락이 저녁 바람에 흔들렸다. 그리고 그들은 낡은 단독주택 앞에 멈췄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순간 정호는 숨이 멎었다. 방 안가득 백합 향기가 밀려왔다.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이상하게 무거운 향이었다. 형사도 잠시 멈칫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한 발, 두 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넓지 않았지만 온통 백합으로 가득했다. 책장 위, 식탁 위, 창문턱, 텔레비전 옆 어디 하나 비어있는 곳이 없었다. 신선한 것도 있었고 시들어가는 것도 있었다. 하얀 꽃잎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꽃들을 전부 여기에? 네. 할머니는 짧게 대답하고
안쪽 방으로 걸어갔다. 정호와 형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녀를 따라갔다. 방문이 열렸다. 그 순간 정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방 한가운데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다. 검은 나무에 하얀 먼지가 앉아 있었고 건반 위엔 백합꽃 잎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피아노 뚜껑 위에는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남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었다. 26쯤 되어 보이는 얼굴, 긴 손가락, 부드러운 미소. 사진 속 그는 행복해 보였다.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사진 앞에 섰다. 피아노를 치던 아이였죠. 콩쿠르를 앞두고 손을 다쳤어요.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어루만졌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피아노를 칠 수 없었어요. 그게 너무 괴로웠나 봐요. 정호는 입을 열 수 없었다. 형사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연습하던 곡이 있었어요. 제목이 하얀 백합이었죠. 할머니는 피아노 건반을 쓸었다. 먼지가 흩날렸다. 그래서 매일 백합을 사서 여기 놓아요. 이 향기를 맡으면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서요. 언젠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시 피아노를 칠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끊어졌다. 하지만 그 아이는 3년 전에 떠났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정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방 안 가득한 백합. 그건 그리움이었다. 놓지 못한 사랑이었다. 시간이 멈춘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형사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백합 향기가 눈물처럼 코끝을 스쳤다.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다. 저녁 7시가 되면 정호는 자꾸 문 쪽을 바라봤다. 종소리가 울릴 것 같았다. 검은 코트를 입은 할머니가 들어올 것 같았다. 오늘도 같은 걸로 부탁해요. 그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흘째, 닷새째. 할머니는 오지 않았다. 정호는 불안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경찰을 부른 일 때문에 화가 나신 걸까? 마음이 무거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호는 가게 문을 닫고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골목을 걸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본 하얀 방이 자꾸 떠올랐다. 백합 향기, 피아노, 사진 속 젊은 남자. 집 앞에 도착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한 번 더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할머니, 저 꽃집 사장입니다. 괜찮으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호는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실례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집 안은 고요했다. 그리고 문 앞 현관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시든 백합 한 다발,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편지 한 장. 정호는 무릎을 꿇고 편지를 집어들었다. 손글씨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사장님께 꽃을 사러 간 건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매일 백합을 들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 아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 꽃 향기 좋다. 그렇게 말해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 아이는 이미 떠났다는 걸. 제가 붙잡고 있던 건 그리움이 아니라 후회였다는 걸. 이제 그 아이를 보낼게요. 고마워요, 사장님. 당신이 경찰을 부른 덕분에 저는 비로소 눈을 뜰 수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제 마음이 향기로 남을 수 있었어요. 한미순. 정호는 편지를 꼭 쥐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를 위한 눈물인지, 아들을 위한 눈물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봄날의 화원 간판 아래 작은 나무 액자가 걸렸다. 정호가 직접 손으로 쓴 글귀였다. 오늘도 누군가의 그리움이 피어납니다. 저녁 7시가 되면 정호는 여전히 문 쪽을 바라봤다. 할머니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백합 향기가 바람에 실려 골목을 채웠다. 꽃이 푼 시들어도 향기는 남았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엔 여전히 하얀 백합의 노래가 흐르고 있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시들지 않는 향기가 있나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보내고 무언가를 놓아야 했습니다. 그 그리움이 때론 무거웠지만 그 덕분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호처럼, 한미순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향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신 당신, 당신의 마음속 하얀 백합은 누구인가요?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당신의 그리움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서 누군가의 그리움이 피어납니다.